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소중한 하루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정직, 성실, 겸손, 오늘도 초심 다지면서 꾸준히 한번 나아가 보시죠.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엘살바도르 국가부터 좀 파헤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6.5억 달러를 초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원화로 했을 때는 9천억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죠. 현재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한 6,2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엘살바도르와 국제통화기금이죠. IMF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 조금씩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하나의 공화국이다. 요 정도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한 6,200개 정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전체 국가 순위로 봤을 때는 역시나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엘살바도르가 한 요 정도 가지고 있구나. 그 위에 부탄이라든지 우크라이나, UK, 영국이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국가 단위로 약 20만 개씩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참고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였죠. 그 바이비트 해킹 사건, 북한을 필두로 한 라잘루스 그룹으로서 막대한 이더리움을 탈취하면서 그들이 그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꿨죠. 한 13,000개 정도 또 북한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역시 맞아, 이런 일이 있었지. 올해 1분기 원래 역사적으로는 좋았었지만 바이비트 해킹 사건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필두로 한 리브라 밈코인, 러그풀 사태였다라든지 도널드 트럼프의 거시경제를 불확실성에 놓아놓는 관세 이슈로서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내왔던 건 맞습니다. 다시 엘살바도르에 조금만 더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2021년서부터 우리는 이제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것이다. 즉 그들이 썼었던 기존의 달러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물건도 살 수 있게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것이죠. 그때 많은 시민들은 이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엘살바도르의 그 선택 굉장히 현명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들은 매일 비트코인 한 개씩을 사면서 꾸준히 DCA 전략으로서 국가에 대한 재정 상태를 완화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투자 전략으로 벤치마킹 해야 되는 것 역시나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제가 강조드렸던 비트코인 XRP 적금 들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씩 천천히 사모으면서 공부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를 꾸준히 국가 단위로 해왔던 것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 이는 코빗 리서치 센터의 자료에도 위험 자산에 투자할 때 얻는 초과 수익인 샤프 비율을 봤을 때도 DCA 전략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다라는 결과치가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주기를 통해 목표 수량을 잘 채워나가자 늘 강조를 드렸고, 주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엘살바도르가 과거부터 매일 한 개씩 비트코인을 사왔다 보니까 그들 역시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과감한 전략이 결국 엄청난 수익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초기 투자 대비해서 약 13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죠. 하지만 현재는 IMF죠. 국제통화기금, 이 전 세계의 금융체계를 감독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너희 계속 이럴 거야? 그럼 좀 곤란한데 우리가 이미 찜한 코인을 왜 자꾸 너희가 DCA를 하는 거야? 활동을 제한하고 구매하지 못하게끔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실까요?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이제는 공공 분야에 비트코인 축적 금지하게끔 체결했다라는 거. 즉 다시 말해 너희 엘살바도르가 지금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 선택했다고? 그래 알겠어. 우리가 14억 달러 정도 너희한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너희 비트코인 이제 자발적으로 축적하지 마. 어디서 지금 매일 한 개씩 비트코인을 국가 단위로 사고 있어? 하지 말라고 하는 약간의 압박이라고 좀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양해각서에는
비트코인에 연동되거나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모든 종류의 채무나 토큰화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것 이제 공공부문에선 완전히 하지 말아라.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 IMF와 같은 금융 엘리트 입장에서는 엘살바도르의 이런 행보가 약간 좀 눈에 띈 가시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MF는 엘살바도르 너희 비트코인 못 사게끔 매입 저지를 계속할 것이다. 근데 그 명분을 봤을 때 아니 비트코인 이거 변동성 크잖아. 너희 그 국가 단위로 위험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가 달러로 돈 지원해 줄 테니까 공공부문에서는 그만 사. 이런 명분을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IMF의 뒤에서의 행동을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국제 통계 기준을 새롭게 반영하면서 비트코인은 자본 계정, 이더리움은 주식 투자, 채굴이나 스테이킹은 수출입 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거. 점점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는데 엘살바도르에서는 못 모으게 한다?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최근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흐름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제 수지를 제정하고 있었다라는 거. IMF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비현금성 자산으로 인지하면서 국제 수지 반영 기준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왜 엘살바도르는 못 모으게 했는지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도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의 포모의 시기 반드시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한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역시 장기적 물량 꾸준히 모아가자. DCA로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 늘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어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미국의 1등 은행이라고 잘 알려진 연준을 이루고 있는 사립은행의 집합체 중 하나죠. JP모건 체이스가 미국 경제 둔화 신호 경고를 날리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미국 경제 일부분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어. 지금 매우 위험한 시기야. 일자리 같은 경우도 현재 실업률 4.2%로 유지는 되곤 있지만 실질적인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그 블랙록과 뱅가드와 연결된 PNC 은행, 리플과도 연결돼 있죠. 현재 구직 의사를 가진 잠재 노동자들 점차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미국에 대한 고용 시장이 매우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제로 미국발 금융위기, 전 세계 시스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우리 또한 인지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그들이 내고 있는 이런 실업률, 고용률, 일자리에 대한 지표들 뿐만 아니라 CPI, PPI와 같은 그런 지표라든지 GDP 지표, 금리 지표 이런 것들 모두 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언론을 통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하듯이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표에 대해 큰 의미를 그렇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큰 방향성 정도만 알아주시고 이 물가라든지 고용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그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도만 바라볼 필요가 있지 몇 점 몇 프로 나온다라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그걸 단기적으로 해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첫 번째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는 건 확실해 보인다. 저 또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작년부터 연준의 이코노미스트였죠. 클라우디 샴 박사가 말했던 샴의 법칙 또한 발동됐다는 걸 미루어 본다면 역시나 그들이 포모의 시기를 만든 이후에 언제 한번 큰 버블이 깨트려지는 경제에 대한 대공황의 시기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어쩌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진정성 있는 공부를 수반한 투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두바이 부동산 시장이 5월 달에 182억 달러 판매 기록을 이루면서 토크나이제이션의 급물살이 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5월 한 달만 미루어 보더라도 토큰화된 부동산 거래가 1만 8천여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현재 이 두바이가 글로벌에서 가장 활발하고 매력적인 부동산 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한 달 동안 600억 달러 달러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암호화폐 시장과 연동되는 시대적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바이 하면 떠오를 수밖에 없는 한 회사와 블록체인이 있죠. 바로 리플 원장 기반으로서 토크나 부동산 플랫폼이 공개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최초였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지금 현재 XRP의 소각량이 왜 빠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1분기였죠. DFSA라고 하는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의 라이선스를 최초로 XRP 코인이 받았기 때문에 두바이에 대한 자산의 토크나 이 RWA 시장에서도 결제 사업 꾸준히 XRP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또한 두바이의 굵직한 금융사인 잔드뱅크와 마모와도 협력했었다. 우리 다 공부했었죠? 이제 슬슬 리플이 두바이를 통해서 국경 간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인프라를 동원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리플사가 5월 중순 정도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고위층과 회동을 했는지, 올해 1분기에는 도널드 트럼프와 리플의 CEO, CLO가 회동을 가진 바 있었죠. 2025년 매우 중요한 XRP의 해가 될 것이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이 XRP 코인뿐만 아니라 RLUSD 스테이블 코인까지 승인을 해줬고 리플 페이먼트에 이 RLUSD를 통합하고 있는지 퍼즐을 맞출 필요가 있겠죠? 그들은 작년 연말부터 뉴욕의 금융서비스청으로 이미 라이선스 승인을 받아놨다는 거, 매우 중요한 이정표로 바라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이 XRP 현물 ETF 신청하면 또 일괄 승인해 줄 거야? 너희들 진짜 블랙록만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 많은 중소형 운영사들, 카나리 캐피탈, 21 쉐어즈, 위즈덤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AUM이 1조 달러가 넘기 때문에 중소형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블랙록이 아닌 조금 소형, 중형 자산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신청하면 승인을 계속 안 해주다가 이런 대형사가 카피하도록 방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인텔리전스 ETF 전문 기자라든지 ETF 업계의 대표, 법률 자문가 등은 이 SEC가 ETF 승인사항 관례인 선입 진출 규칙을 어겼다. 아니 중소형사들이 먼저 신청하면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것이지 왜 계속 블랙록이 신청하면 승인해주냐? 너희 또 XRP도 블랙록이 신청하면 승인해줄 거니?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것인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ETF 신청서를 먼저 낸 자산운용사가 대형이든 소형이든 우선권을 갖고 승인 또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먼저 신청하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와 같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하면 그제서야 SEC가 승인을 해줬다. 지금까지 블랙록의 SEC의 승인 승률 거의 100%, 한두 건 빼고는 다 승인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블랙록 역시 뒤에서는 이미 XRP에 대한 현물 ETF 준비, 데이터는 확보해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나스닥 지수에 XRP를 편입했다라는 거, 여기 보이는 미국 크립토 결제 가격 지수죠. NCIUS에 XRP를 포함한 메이저 글로벌 코인을 편입시키고 있다. 여기에 솔라나, XRP, 그리고 카르다노, 그리고 리플과 짝꿍인 스텔라 루멘을 왜 추가했을까요? 이런 친구들 다음 ETF 후보군으로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XRP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하이퍼 리퀴드 고래죠. 이 제임스 원이 대형 기업들이 줄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 이제 곧 슈퍼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기관들은 모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 암호화폐 시장, 여러분도 잘 느끼셨겠지만 정말 투자하기 어렵구나. 내 멘탈을 아주 갈기갈기 찢어 놓는구나. 탈탈 털리고 나니까 이제는 그만 좀 털어줬으면 좋겠다. 더 이상 매입할 현금조차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아무나 돈 벌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대중들이 막 뛰어들어올 수 있는 시기 반드시 연출을 할 것이고요.
대중들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게끔 알트 시즌 역시 만들어낼 텐데요. 기사에서 슈퍼사이클이다 혹은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와 같은 이런 코인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샀다, 회사를 퇴사했다, 인생을 역전했다, 슈퍼카를 샀다, 이런 기사가 팽배하게 나오고 있을 땐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욕심을, 탐욕을 절제할 수 있는 분할 매도 계획, 꼭 시뮬레이션 각자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익절 또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